자, B형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서예죠. 서예도 좀 쉽게 나왔는데, 가에서 볼 수 있는 서체의 왕이지 전통에서 벗어나 원모체의 표현 범위를 새롭게 확장한 계기가 됐는데, 가의 서체에서 길게 뺀 획이 많아 결구를 중앙에 집중시키면서 비대칭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대칭적 균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 글자를 위 글자에 바짝 붙이거나 멀리 떨어지게 배열해서 몇 글자는 중인수에서 벗어나는 등의 자간과 행간의 장법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행서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행서라고 다른 걸 쓰신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게 왕이지는 행서잖아. 행서적인 요소의 범위가 변화되는 것을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팔을 허공에 만든 음식하듯 하는 것은 이제는 아예 예전에는 또 명확하게 물어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써라. 예, 전후사정 봐서 내용이 뭔지 써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안법 현재침 해가지고 현안법 뭐 이것도 근거 자기가 쓴다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황정교는 풍부한 개성을 표현해서 왕이지의 전통에서 벗어나 행서 이 표현 범위를 넓힌 그대로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이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분명 다른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근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이거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다른 책에도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책을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의 설명 가로 안에 기억 내용 그래서 세전 나와 있고요. 뒤시작 나와 있는데 참 요것도 요걸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의미는 이제 막판에 제가 항상 시험 보기 이틀 전이나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해서 올려놓거든요. 근데 요 조회는 지금 여기 75회라고 있지만 당시에는 10 몇 회? 안 보고 갔어. 그래서 크라이브벨 해가지고 요거 이제 사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빈칸 채우기 그래서 의미 있는 형식입니다. 대부분 형식주의라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조지 디키 나오죠. 디키의 단토의 예술계 이론을 확장해서 이제 예술 제도론 이거는 뭐 다 썼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뭐 디키 문제, 필독스 문제에서 제시했었습니다. 디키 어쩌고 나와가지고 제도론 나오고 뭐 단토의 사약적 조건 나오고 그리고 제도론에 대해서 그냥 백지 쓰기 나왔었고 수용미학과 제도론에 비해서 시사하는 바 두 가지씩 뭐 이런 것들 단토 그 다음에 막판 이 기출에서 제가 정리해 준 거 제도론에 대해서 나온 요 내용들 단토 디키 하면서 제도론 쓸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중학교 감상 수업에 지도한 목표는 역시나 성취 기준은 뭐 다 외웠을 겁니다. 요거 안 쓰면 데미지 커집니다. 이거 다 외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자 하인의 미술관 박물관 이론입니다. 자, 뭐뭐의 교수법에 정된 전시 특징. 자, 전시 한번 볼게요. 전시 관람이 의도적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주제 위계적으로 배치한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되게 뭔가 절차자 맞게 하는 것 같아요. 구성주의 교육은 다르다는 거죠. 정해진 순서 없이 한다. 그러면 2015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에 중학교죠. 감상 영역 성취 기준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점 들어갔고 가로 안에 니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인이 제시한 구성주의 특성에 근거해서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 두 가지나 쓰라고 하네요. 여기에 두 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순서 없이 이루어지고, 그지? 여기서 뭐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이것도 순서가 있네. 주제를 위계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도 그런 개념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좀 쓰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답안으로 이게 측정을 해줄 건지 이것도 저도 궁금한데 이것도 역시 필독서 내용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뭐였나? 기억은 그냥 외운 대로 그냥 미술작품 관람자 전시 장소 요거는 변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니은은 교훈적 해설적 교수법입니다. 좀 낯설죠? 요거 제가 요 새로 교재 내기 전에 이전 교재에 이거 제가 아마 한 4년 동안 이거 강조했던 건데 교재 바꾸면서 이걸 쏙 빼버렸네.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학습의 이론으로는 이게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에 관련된 내용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교훈적 해설 요거는 명확한 거고요. 우선 1점 요거 교육과정 썼으니 1점 그리고 요거는 못 쓸 수 있고 보신 분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2개 쓰라고 했는데 디귿번은 2개 쓰라고 했죠. 그러면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는 뭔가를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는 건데 내용으로 따지면 다양한 수준의 능동적 학습 양식과 가치관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삶과 사고를 결합시킬 수 있다.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 기억나실
제 수업을 같이 들었었던 분은 이거 기억할 겁니다. 제가 여기 비워놓고 거기 이유를 쓰라는 거 많이 이렇게 여기 비워놓고 기억나죠? 요거 비워놓고 요거 비워놓고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 교수법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이 전시 관람 의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진행하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위계를 배치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저는 요 자체를 표를 요거를 냈었거든요. 볼까요? 이게 답이 확실히 맞다라는 걸 보여드릴게. 자, 여기서 첫째 기억은 교훈적 설명적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로 교훈적 설명적 내용이라고 아까 했는데 전시 의도적으로 순서에 따라 하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인신노적 견제의 지식은 가장 간단한 유형에서 복잡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사항은 보다 작은 것으로 나누어 쉽게 단위로 나눠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짐으로써 사례가 명확하고 의도적 순서로 진행되고 전시 형태가 취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다시 위로 가면 여기에 관련된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다? 교훈적 해설적이다는 거야. 지금 교훈적 해설적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제 책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구성주의입니다. 아까 구성주의 여기 뭐야? 여기 뭡니까? 여기 구성주의라고 물어봤죠. 구성주의. 그러면 구성주의가 어딨나? 요걸 물어본 거야. 그죠? 요걸 물어본 건데, 자, 구성주의입니다. 자, 구성주는 출구만 여러 개이고 시작과 끝나는 거 정해져 있지 않다. 아까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거는 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수준의 능동적 학습과 가치관을 제공해서 방문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줘야 되고 프로그램 내에 학생이 실험하고 추측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여기에서 답안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쓰면 되겠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쓰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정해진 순서 없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입 경로를 마련한다. 똑같지는 않지만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출입구는 여러 개고 시작하는 거 끝나고 정해져 있지 않다. 요걸 써놓은 거야. 요걸 써놓은 거거든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내가 너무 아쉬워요. 이 3번 문제는 너무 아쉬워요. 요거는 제가 해마다 강조하다가 하도 안 나오길래 딱 걸러 떴더니 요게 나와버리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네, 요건 좀 되게 제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요거는 내가 이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걸. 어쨌든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이는 안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근거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딴 답은 이거를 지금 그것이 아닌 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답 제시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기. 뭐 그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 근거 찾느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이거 내가 수업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는데 문장도 똑같은데 딴소리 하면 안 되죠. 4번. 다음은 정교사가 미술 감상 수업에서 펠드먼이 나오죠. 뭐 이것도 기출 또 나온 거예요. 펠드먼의 비평 모델은 말하기와 쓰기 해가지고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은 기존의 이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평적 뭐라고 해요? 담화라고 한 거예요. 기출 또 나왔었잖아요. 담화. 얘는 담화고 게이거는 탐구고.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성적 사고가 순환적으로 일어나도록 게이건이 듀이의 그 과정을 가지고서 만든 거잖아요. 듀이에 무슨 과정을 적용했다? 탐구 과정이죠. 탐구 과정. 펠드먼의 비평 모델에 따라 기술, 분석, 해석, 평가, 산을 진행하기보다 듀이의 문제인식 상황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실수 좀 했던데 이상하다. 펠드먼 비평 모델에서 디귿번, 미술진 디귿 단계에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의 특징. 이건 펠드먼 물어봤는데 딴 거 쓰신 분들이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펠드먼 물어본 거잖아요. 언어 활동의 특징은 객관적인 제목, 작가, 제작 연도, 연대다 언급을 하게 되죠. 객관적인 거를 언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목, 작가, 요거 키워드니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듀이가 주장한 반성적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밀출진 리을의 특징을. 자,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요거죠. 문제인식 상황, 문제 명료화 해가지고, 문제인식 상황에,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 듀이 내용을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봤을 때 듀이 내용이랑 또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게이건 거를 써도 된 문제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탐구자 불확정적인 문제 상황에 내적 갈등에 빠져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탐구가 시작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듀이의 문제인식 상황이라 했지만 게이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4점 맞아야 돼요. 사실은 4점 맞아야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와 달리 게이건은 펠드먼의 비평 단계의 모순적을 비판해서 듀이의 탐구 이론을 배경으로 비평적 담화가 어쩌고 비평적 탐구로 제시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듀이의 탐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에게 탐구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 상황인데 이것은 탐구의 선행 조건인 탐구자가 어떤 불확정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탐구자는 애매모호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구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요 개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원의 비평적 담화적인 내용 뭐 다 나왔겠지. 이건 다 썼을 거예요. 계획원 특징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뒤 탐구과정 제 교재에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불확정 인식 상황 나오는데 요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획원 여기서 내가 단계를 안 올렸지만 계획원의 단계랑 같아요. 그냥 그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거 무슨 내용일까 막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못하더라도 3점은 맞아야 됩니다. 3점 맞아야 돼요. 자, 로댕. 자, 로댕에서 아카데미 조각과 그러니까 가에 볼 수 있는 인체 표현의 특징 두 가지. 다른 점. 첫째, 아카데미 조각은 인체를 이상적 비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써줘야 됩니다. 기존의 조각과 다르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카데미의 비례, 이상적 비례와 대상의 이상화를 목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로댕은 실제 인체를 뜬 것 같은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사실적인 인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래 이 청동시대 이거 그때 유명한 게 뭐예요? 이거 그 공모전에 냈는데 막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을 그대로 떴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걸 사람을 뜬 거 아니냐 오해할 정도로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적 그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둘째, 로댕은 아카데미 기념비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는 기념비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로댕은 그 기념비랑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념비 특성이 뭐냐? 기념비 특성이라는 것은 작가의 비개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 대상의 개성을 강조하고 생략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군상은 요거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거 서로 이렇게 조립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군상에 사용된 비전통적인 제작 방법의 명칭 그리고 특징, 마르크타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전 조각 작품을 재조합하는 겁니다. 지금 방법으로 기존의 조각의 일부를 떼어놔서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뭐 다른 건 뭐 필요 없고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요것도 용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2점에다가 2점 보통이 2점이고 그 다음에 이 명칭 안 쓰고 특징만 쓰더라도 요거는 1점 들어갑니다. 그죠?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 안 쓰고 요거까지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 모른다고 하면 요거라도 써야 되는데 사실 요걸 모르면 뭐 이게 서로 이게 다른 조각들을 분리해서 그 세 개를 조합한 거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냐 이것까지 알면 4점. 근데 상대적으로 뭐 잘 썼어요 다들. 그 다음에 6번은 범간, 이당, 소조인데, 자, 범간을 이제 알 거고, 이당도 뭐,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순차적으로. 범간의 거비적 표현이잖아요. 우선 거비적 표현이 거비의 비석 같다 해서 거비적 표현인데, 그 웅장한 산을 뭘로 표현했냐면, 범간은 우점준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 우점준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해조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종아란 말이야. 남종아인데 북종아적인 특성에 영향을 준 거에 특이점을 잡은 거예요. 자, 이 당은 그 부분에 우점준 대신에 부벽준으로 쓴 작가고, 그죠? 지금 이 작품은 소부벽준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거비적인 부분은 아직 웅장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산들이 좌우로 흩어짐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중앙에 소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조라는 작가는 어느 책에 뭐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도서관에 이 사람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이 사람이 왜 나왔냐를 저는 이제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구도상의 치우친 구도, 그러니까 병각구도적인 요소가 점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파적인 특성이 이제 등장하는 과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송의 산수와 남송 산수가 변천하는 과정, 영화된 이당 소재 작품이 나타나는, 특히 북송과 남송에 활동하던 이당은 두 시대 산수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화가죠. 그래서 가에서 원경의 산과 나무를 그리는 범관의 독특한 표현 방식, 그리고 그의 구도, 나와 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범관식 구도가 약화되면서 자연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드러난다. 그것도 쓰는 거고, 이러한 방식은 이당의 남송시대 산수화에 더욱 분명해지고, 남송 강남 지역의 자연을 그린 다는 범관식 구도에서 여전히 사용하지만 스승의 이당이 성취한 것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여기서 약간 옆으로 돼 있고 소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치우쳐 있는데 보시면 치우치면서 여기 공간감이 나타난다. 여기에, 그죠? 여기 보면 공간감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비적인 표현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니은. 자, 기억은 뭐냐? 기억니은 순서대로서 기억 보니까, 저도 문제 이렇게 내잖아요. 번간의 독특한 표현 줄쳐놓고 특징 쓰라고 하고, 번간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 대간산수입니다. 그래서 대간산수로 고원의 지형과 지세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타원형의 점으로 바위에 산에 우점준, 그 다음에 해조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다 썼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거의 100%다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써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냐? 니은번이 그의 구도는
그의 구도는 번간의 독특한 표현 방식과 그의 구도는 그의 구도, 번간의 구도는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큰 비석에 서 있는 중축 거비식 구도, 그냥 거비식 구도 쓰면 됩니다. 근데 야, 거비식이 구도야? 근데 구도예요. 예, 여기서는 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거는 맞아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뭐 대부분 뭐라고 하냐, 중앙, 중앙구도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원, 디귿번. 디귿번 자연을 표현한 새로운, 나에서 번간식 구도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자연을 표현한 새로운 방식, 아까 얘기했죠. 마원과 하교의 원체 산소화풍에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식을 보이죠. 그래서 마하파의 과도기적 형식을 보이는데, 우점준 대신에 각진 바위, 아까 얘기했던 부벽준 사용하고, 이제 살적 표현에 이 번간이 생각보다 살적 표현이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전 살적 표현에 비해 비현실적인 표현, 그 다음에 청록, 장식성, 그 다음에 대간산수의 특징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벗어나 산천기수의 한 면을 강조하는, 그래서 특정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특징으로 간다. 뭐 그것까지는 안 써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구도만 쓰면 돼요. 다의 구도의 측면을 써서했는데, 한쪽으로 경륜이 치우쳐 병각구도, 오른편의 넓은 강문의 섬 하나, 원경의 모래토 표현으로 근경의 산이 매우 어두운 대비에 원경의 산은 지극히 맑고 희미한 대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치우친 구도적인 개념만 써도 맞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왜 치우쳤냐, 요 공간의 대비적 표현이 그 공간의 구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까지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병각이 치우친 구도의 요소들만 들어가도 맞다고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먹이 종류죠. 이것도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가마에다가 소나무, 자, 소나무로 하고 얘는 이제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뭐 등잔에 심지를 연소시키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기름 끓음, 그 소나무 떼서 끓음 해가지고, 유연묵하고 그러니까 소나무는 송연묵이고 기름은 유연묵. 자, 그러면 청색 계열의 먹빛이 나고 갈색 먹빛이 난다. 그 다음에 광택의 정로를 이제 알아야 되고, 자, 그럼 기억리에 해당하는 명칭 쓰면 되고, 자, 송연묵, 유연묵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점. 요거 2점이네요. 이거 문제 주겠다는 거야. 우선 2점 먹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20개 번짐의 효과적인 이유, 그러니까 번짐의 효과적인 이유. 그러니까 유연묵이 등장하고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유연묵이 등장하고서 수목발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몰골법이 등장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송연묵은 완전 그 이유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통해서, 완전 연소입니다. 통해서 입자가 굵고 먹색이 흐리지만, 유연묵은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동의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번짐이 잘 나타나요. 입자가 미세할수록 번짐이 잘 나타난다. 울퉁불퉁하고 굵은 게 있으면 번지다가 맥혀요. 근데 되게 미세하니까 쭉 번져요.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 먹의 종류에 따른 밑줄진 디귿의 차이, 광택 정도. 자, 송연묵은 광택이 적다. 왜? 악교가 적어요. 그리고 유연묵은 악교가 많기 때문에 갈면 갈수록 광택이 나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송연묵은 수성목이고 유연묵은 유성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유성성분의 유연묵으로 더 광택이 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마 유성으로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 또는 찾아본 결과 요게 제일 커요. 그래서 복수답안으로 쳐줄 건지, 요 둘 중에 하나면 요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요것도 해줄 건지,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어쨌든 2점 먹고 들어갔고, 미세 입자 차이로 요거는 4점 맞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했죠. 성목, 송연묵, 송진태웅, 그리고 악교가 적다, 주목, 유연묵 했고, 필독스에서 먹을 만드는 재료 그름, 악교, 향료 하면서 탄소 입자가 크기가 고를수록 좋은 먹이고, 불규칙하면 멀면 멀수록 그름이 그 미세해서 품질이 좋고, 반대로 가까울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필독서 문제 거기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금속공예에서는 상관기법, 요거는 다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 그냥 나왔는데, 가에서 상관기법 두 가지, 요거는 그냥 어쨌든 색은 다르지만 그냥 일반 상감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뭡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사용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상관기법, 요거는 승목상감이라고 쓰면 되고, 그래서 1점, 2점, 3점. 그리고 이거 표현 효과, 표현 효과는 화려하지 서로 다른 금속을 꼬아가지고 금속판에 상감한 것인데,
그 금속을 꼬아서 삼각한 곳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사선 방향 규칙적 장식성으로 나타나고 금속으로 나타내기 힘든 반복적 색상 패턴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정도 쓰면 되죠. 예. 자, 9번 터너 작품과 비어스타트 작품 나왔는데요. 우선은 초점은 터너 작품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둘 다 공통점은 낭만주의고요. 근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두 작품이 같은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데 전혀 다른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형태적인 요소나 이런 어떤 그 색감에 대한 어떤 표현 특징들이 같은 낭만주의인데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르게 표현된 것을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락적인 방식의 배경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자연의 막강한 힘이나 무한한 그 크기에 의해 느껴진 두려움과 고양된 감. 터너는 뭐 순고죠. 순고고 순고미라고 써도 맞다고 해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니은 당대의 사회적 그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터너의 작품이 그 사회 고발적 글에 다루어진 그 개념이니까 뭐 색채학이나 이런 건 빼야겠죠. 그러다 보니 유럽의 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보험을 누리고 노예들을 바다에 던져버린 노예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 조형 특징은 순고함에 대해서 형태보다는 감정에 대한 색채, 대기와 비색, 거친 터치, 대비적인 색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디귿번은 국가적 성장, 그러니까 비어스타트 국가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라는 건데, 보시면 미국이 지금 이 연도가 어떻게 되나 1868년이니까 1868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그 1900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계속 개척 시대를 맞이하죠. 그 이전에 그 뭡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낭만주의 풍경은 서부 개척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의 통치권이 서부로 개척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서부의 그 황야의 무법자라든가 이런 영화들 있잖아. 총잡이들 특히 전부 이때 시대예요. 그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영국에서 독립을 했는데 인구는 이제 동부 쪽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해서 야금야금 이제 자기네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인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는 사람들을 이제 서부로 이제 계속 거기 이주를 시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남북정전도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미 대륙의 개척 사업으로 인해서 비어스타트 같은 작가가 이제 측량을 위해서 처음에 측량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부 지역의 광활한 자연의 무한성이 예찬하면서 파노라마의 같이 펼쳐진 그 원생지를 소재로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요 정도 쓰면 되겠죠, 뭐. 여기 있었던 일은 다 썼어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이 낭만주의로서는 많이 이제 거론되는 작가는 아닌데, 이게 서로 맥락을 위해서 서로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부,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것. 근데 참 범위가 이 시각문화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미술이면 미술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었다가 시각문화로 바뀌고서 여러 학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폭넓은 지식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보고 새삼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터너는 이런 식으로 교재 작성 배지 쓰기도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터너 쓰는 건 별 문제 안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참 요 작품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는 게디스 작가 자체 판톤 요거는 내가 마무리 시간에 최종 시크릿 시간에 요거 이제 해두는데 그대로 나왔죠. 획득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디자인의 사례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디자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야겠지. 우리 시대의 그 지평에서 우리 시대의 외침이자 미래의 외침인 무엇을 현대성의 핵심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이를 구현한 가의 양식은 동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정적인 제품에도 폭넓게 사용됐는데 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그런 게 많이 적용은 되진 않았어. 그게 조금 그렇더라. 이게 많이 적용이 됐다면 모를까. 적용이 여기에 그게 된 게 아닌데 유선형이에요. 작가가 유선형 디자이너.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을 보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 라디오가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화려한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보이긴 하나, 유선형까지 적용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내기가 이 답안으로 봤을 때는, 예문으로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선형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나 판톤은 뭐 다 썼겠죠. 가해 양식이 동제뿐만 아니라 그 정적인 제품에도 다 사용됐다. 유선형이 그렇잖아요. 원래는 유선형이 바람의 저항을,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는 스타일링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소비를 촉진, 1930년대잖아. 그러니까 1929년에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 촉진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꺼내니까 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스타일링이라는 걸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외형만 바꾸는데 그 외형을 유선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기능주의적 측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위한, 그래서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물어본 건데 어째 저런 도판, 저건 플라스틱의 한 예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나타난 예. 좋습니다. 뭐, 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 판톤은, 시스는 한 30년대고, 판톤은 같은 시기는 아니고요. 한 50년대, 50년 봐야 되고, 그래서, 다리 의자가 최소 3개, 4개여야 하는데, 그 통념을 깨고 나와. 이건 뭐 다 썼겠지. 일체형 다리로 해서, 캔틸레버. 등판 쪽에 실리는 무게를 앞쪽으로 분배하는 구조. 이건 왜 냈냐, 이런 걸. 의미 없는데, 참. 변별력이 없잖아, 이렇게 내면. 그래서 캔틸레버. 유선형. 플라스틱을 통한 화려한, 그게 뭐냐, 이게. 가에 속한 디자인 양식에 관련해서 작품에 사용된 재료와 효과. 그래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색상이 화려하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30대 경제대공의 대중화 소비 촉진에 기여했고요. 사출 성형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출 성형은 그대로 냈어요. 주형 틀을 떠내고, 플라스틱으로 주입하고 원형을 떠내는 방식인데, 게디스가 이제 기관차 공기 역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디자인한 걸로 유선형으로 유명해.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게디스가 계속 나와요. 레이먼드하고 그래서 뭐 유선형하고, 그리고 우리 뭐 교재에서도 유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배지 쓰기에서도 미국 디자인의 배경과 유선형 스타일링의 특징을 기술하셔. 배지 쓰기에서 이렇게 왕창 써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선형 특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미국의 1930년대, 40년대, 저는 이렇게 제시했는데 저긴 제시도 안 했어. 노래도 제시했으면 유추했을 텐데, 그죠? 틀리신 분은. 디자인에 등장하게 된 배경, 추가하는 명칭, 디자인 명칭, 이런 거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뭐, 나올 것 같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팬톤. 물어본 거 신소재 플라스틱 사용을 했고, 팬톤 채우고, 등받이, 좌판, 다리, 모든 요소 하나의 덩어리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방식도 플라스틱 용액을 금량 안에 넣고 한 번에 찍어내는 사출 성형 나와 있고, 사출 성형이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게다가 뒷다리가 없는 캔틸리버 구조고, 여기 다 나와 있죠. 시크릿 구조에 다 나와 있어. 왠지 하고 싶더라 이거. 그래도 뭐 이건 다 썼지 뭐 안 봤어도, 그죠? 1번 이런 거 뭐 맞췄다 이런 거는 뭐 의미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썼어야 되는 거고. 1차 여기서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변천 다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건 유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상생활과 몸에 필요한 기능 이해와 기능을 하면 목표로 한다. 목표가 나왔어요. 목표가 여태까지 역대 목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표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2015가 이제 거의 끝물이잖아요.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이걸 보긴 봐야 되는데, 교육과정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긴 하겠죠. 이게 8월 9월인가 그때 나온다고 하던데, 신교육과정이 이제 그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는 거죠. 변천을 안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목표가 나오다니요. 역대 진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목표는. 목표에서 이렇게 거론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는 뭐, 제가 그 시크릿 하면서 아직 외우지 않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평가하고 교사 방향은 꼭 외우고 가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나왔네. 나왔는데 너무 좀 쉬웠다라고. 근데 안 외우면 어렵잖아요. 근데 좀 너무 쉽지 않나. 그래서 1차 교육과정 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7차 개정에서는 비평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방향에 나온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여기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2점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2점은 어느 정도 유추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근데 안 외웠다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 그렇죠? 그럼 뭐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 확인하고,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냥, 이거는 뭐 그대로 답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이게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형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약간 맥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 그리고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독해 문제의 그 빈칸을 채울 수도 없는 문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적인 것이나 그리고 내용을 이제 좀 줄글로 된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공부 방식으로는 이렇게 문제 풀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이번 문제로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관점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이 문제 유형도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 당황스러운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기출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 약간 객관식 스타일의 내용들도 나오는구나,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다고 객관식의 유형이, 제가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객관식이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이 그게 있어요. 한두 문제가.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급하게 좀 찍었습니다. 급하게 찍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페에 거기 이제 뭐 질문 올리시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